그럼 인신매매를 하는 거를 네가 어떻게 봤냐? 300명 어디 갔냐니까 300명. 실종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체로 나타나는 사람들 1년에 한 1000명 정도? 1000명 안팎?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사고로 뭐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 쫙 빼고 진짜 귀가한 사람들 뭐 지적장애 다 빼고 나머지가 300명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로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됐던 임병수 탐정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 관련된 일도 하고 상간녀 상간남도 찾아내고 그리고 뭐 기업 조사도 하고 있고 경제사범들 기소중지 뭐 수배자들 찾으러 외국도 가고 탐정 활동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실종 관련돼 가지고 뭐 불륜이 가장 많기는 한데 실종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 제가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실종이 됐다라고 신고가 되는,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되는 거는 빼고 대한민국에 실종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접수가 되는 게 7만 명이라고 해요. 7만 명인데 그 중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 인원이 300명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2005년도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2005년도에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찾아낼 수 있는 거를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실종 아동, 실종 성인, 뭐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위치 추적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기록도 볼 수 있는데 실종 아동이에요. 실종 아동. 성인들에 대한 실종에 관련된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옛날에 한강 대학생 손정민 사건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만 18세가 넘는 아이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실종된 사람이 아이면은 2005년도에 제정된 실종아동법 관련돼서 그걸로 이제 위치 추적도 하고 영장 없이 막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실종 성인에 대한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실종 아동에 관련된 법 이후는 실종 성인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법의 근거가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2015년부터 2019년 2월 달까지 4년여 정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실종된 성인 가출인이 실종 후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게 4,700여 건이거든요. 7만 명이 사라지고 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게 4, 5년 동안에 4,700여 건이니까 1년에 한 1,000건 정도는 죽어서 나타나는 거지.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도 전부 다 차치하고 나서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300명 정도 된다. 근데 실종되는 성인에 관련돼서는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맘대로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추적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직접.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그리고 뭐 다 큰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 그랬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에 대한 거는 마음대로 막 영장 없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CCTV에서 어디까지 끊겼다 이 정도가 다인 거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법이 그러니까 경찰들은 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누가 실종됐다 그러면은 옛날 한강 대학생 손정민 사건도 그렇고 앞에다가 뭐 현수막 올려놓고 사진 올려놓고 이 아이가 없어졌다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돌을 던져요? 경찰한테 돌을 던지는 거. 왜 아이가 저렇게 없었는데 경찰은 가만히 있냐? 경찰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법이 없다니까. 법이 찾으려면은 위치 추적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 법이 없다고요. 실종 아동에 대한 것만 2005년 이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다. 그런 거죠. 사람이 없어지는 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실종은 자발적인 실종과 비자발적인 실종인데 자발적인 실종은 엄마 아빠가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경찰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고 실종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 찾으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다 큰 성인이니까 내 정보를 알리지 마라. 그럼 개인정보법 위반이니까 경찰이 보통 아들님을 찾았는데 아드님이 여기 싫대요. 살아는 계세요. 이렇게 전달하고 말거든요. 이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은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 법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비자발적인 실종이라는 거죠. 나갔는데 없어진 거야, 애가. 없어졌는데 뭐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러면은 뭐 범죄나 사고나 물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보통 경우 자신 경우인데 그 아버지가 유서를 써놓고 나가셨는데 찾아달라는 의뢰가 있었고 경찰에 동시에 신고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마지막으로 CCTV 잡힌 위치를 알아달라. 그게 경찰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와스라고 해요. 와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셨어. 근데 집 안에서는 유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신고를 했고 와스를 걸어놓으면은 그 차가 어느 지역에 CCTV를 찍히면은 경보가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해라.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의뢰인들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를 때 탐정이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신고한 그 담당자의 관등 성명, 이름하고 직책을 물어봐라. 그리고 통화를 다 녹취를 해라. 그리고 압력을 하고 요구할 거를 요청을 해라. 그렇게 코치를 제가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실종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의뢰를 제가 받으면 전부 다 코치를 해요. 왜냐면 제가 탐정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카메라 좀 봅시다. 위치를 따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경찰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3자니까 이 사람이 고용한 탐정입니다. 변호사 이게
안 되거든요. 의뢰인을 조력을 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걸 코치를 해요. 그래서 차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CCTV로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와스를 걸어달라.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서 이 위치를 통과한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와스를 정확히 몇 시부터 그거를 보고를 해가지고 적용을 시켰는지를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가 정보공개 신청을 하겠다라고 압력을 가해라. 담당 경찰한테. 이런 코치를 제가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찾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찾겠죠. 우리가 찾고 있으면 예를 들어 낚시터가 있어요. 보통은 저는 이제 이쪽 지역으로 갔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수지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낚시꾼들, 그다음 낚시터 주인들, 그다음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사진을 보여주고 차를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현장을 또 우리는 해요. 그러고 있는데 옆으로 순찰차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은 순찰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닌 한 그 앞에까지 차에서 굳이 내려서 이렇게까지는 한 경찰들은 저는 못 봤어요. 경찰들을 까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있지만 애 하나 앉혀놓고 과외식으로 못 가르쳐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럼 어디를 보내요? 내 돈 써가면서 과외나 학원 보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탐정은 돈을 주면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변호사처럼 조사 서비스, 탐문 서비스, 수색 서비스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고 경찰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샅샅이 뒤지다가 저수지 안에 들어가면 이제 타이어 흔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펜스 같은 게 있거나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그냥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차 가지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다 찾으러 다니고 그 옆에서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신 상태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차량 쉼터에서 돌아가신 상태였던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서 뭐 살려내고 그러는 거는 뭐 그렇게 쉽진 않지만 경찰보다는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우리는 비용을 받고 하니까.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좀 경찰들은 신고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매뉴얼대로 움직일 뿐인데 우리는 아침 저녁 밤새도록 의뢰인하고 계속해서 카톡하고 소통하면서 어디 뭐 업데이트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아빠가 했었대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 수사 방향을 계속 조사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처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죠. 경찰들이 하고 있는 수사나 조사 서비스를 우리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비용을 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하는 거죠. 증거 수집도 마찬가지고 사람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종자 찾는 것도 그런 개념이죠. 범죄에 기인했다라면 범죄가 사건화가 될 것이고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목격자가 있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라면은 사고라는 것은 더 크게 어떤 흔적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범죄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도 아닌데 또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보통 많죠. 정말로 어느 정도의 흔적은 남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가는 데는 자기의 고향 그리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산소 제가 이제 찾았던 그런 케이스는 노모가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 근처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보통 그쪽 방향으로 향한다 하던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물건을 자기가 정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암시되는 글을 남기 이런 사인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가 이제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없어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장기 밀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영화 무슨 뭐 공모자들이나 아저씨나 이런 영화에 실제로 감독들이 실화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독들이 그냥 영화를 SF 영화 찍듯 찍진 않아요. 다 검증을 한 거 그분들이 다 코멘트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장기 밀매해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수사 브리핑 자료 그다음 실제로 언론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장기 적출을 실제로 하고 장기 밀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한 10년 전인가 그런데 중국인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의료진이 마음의 준비를 해라. 장례식장을 알아봐라.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소변이. 그 다른 병원을 갔대요. 다른 병원 갔더니 신장이 2개가 다 없어요. 왜 없어졌냐 이게. 그러니까 병원 쪽 얘기를 했더니 신장이 손상돼서 없어졌대요. 사고 때문에.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신장을 뗐는데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의 장기 적출을 통해 장기 밀매는 한국은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이 있어요.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는 거는 합법이에요. 그게 장기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5만 명이고 장기를 주겠다라고 서약한 사람이 5천 명이 좀 안 돼요. 제 기억에 7, 8년 전에는 장기를 공여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2만 명대였고 주려는 사람이 2천 명대라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5만 명, 5천 명으로 봐요 지금.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매매는 안 된다니까. 매매는 장기 밀매랑 매매는 다르잖아요. 매매는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이란이라는 나라만 합법이에요. 장기 매매 서로 해도 돼, 부동산처럼. 그게 합법인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을 빼고 나머지 일본, 미국 전 세계적으로 다 불법으로 봐요, 그거를. 왜? 돈 가진 사람만 다 취할 수 있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라도 다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매매를 불법화를 시켜놨으니까 당연히 불법이어야죠, 윤리적으로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10배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목숨 때문에 장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장기 줄까? 그러면은 혹하겠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중국이란 나라에서 사형수들이나 뭐 파륜궁에서 수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장기를 콜을 받아가지고 적출해가지고 실제로 주는 그런 행위들이 많았다라는 게 인권 보고 자료가 있고, 보통 한국에서 장기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식밖에 답이 없지만 이식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서 이게 가능한 나라 중국을 가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공급이 어딘가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형수들이나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2개가 없어지는 거야. 의료진이 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 이식이나 장기 밀매, 매매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99%가 브로커가 있어요. 전부 다. 이 브로커가 허접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이 브로커가 끼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뛴 거야. 그 사례는 아까. 브로커가 사고를 실제로 나게 하지 않는 이상 낀 게 아니거든요. 그 의료진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료진이 브로커 없이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중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모객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 보낸 다음에 중국 브로커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중국 브로커들이 뭐라 하냐면 대형 병원 알선해.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장기를 받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신분증을 위조해요. 신분증을. 장기를 하나 적출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또는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어떤 조직 카리텔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브로커에 올리면 브로커들이 대형 병원 알선하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를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국인 신분증을 위조한 거, 또는 그 사람을 중국인으로 아예 그냥 위조를 시켜가지고 준다라는 거예요. 장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통 사형수 거를 하고, 사형수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갖고 오려면은 의료진에 가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관계자들, 국가시설 관계자들까지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자, 이런 거를 경찰이 실제로 브리핑한 내용이고, 의료기술이나 그 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낙후돼 있으니까 수술 도중에 죽는 사람이 많고, 수술을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부작용 때문에 AS 수술을 한국에서 받는 경우도 많고, 다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적출해서 다시 이식 받은 장기를 꺼내는 수술을 하는 수술도 한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거죠. 공급이 대부분이 아까 사형수나 교도소를 통해서 오거나 파륜궁이나 이런 데서 오거나, 또는 교통사고, 아까 그 사례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럼 그거 떼어낸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런 사례.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려는 사람인데 운명하셨습니다 하면은 그냥 돌아가신 사람 장례 절차하기 바쁘지 장기 띈 거 없나? 이거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교도소, 병원. 이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중국에 브로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 조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접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얘네들은 신분증도 위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중국에서 하는 게 훨씬 많다.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받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적게는 3, 4천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5천, 1억 8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했지만 지금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데로 나가서 진행이 된 거고, 한국은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2007년 3월 5일 메디컬 타임스라는 신문 기사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내 메이저급 병원 중 일부가 전국 최대 규모 장기 밀매 조직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에 연루.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루된 병원들은 일반 중소형 병원이 아닌 서울시내 유명 대학병원 10곳과 지방국립대병원 2곳 등 대형 병원급으로 알려졌다.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사문서 위조 나오잖아. 사문서 위조죠. 내가 친족관계가 아닌데, 기증자가 아닌데 기증한 걸로, 아니면 환자 바꿔치기 같은 거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슈가 되면서 2010년 이후인가? 그때부터 이제 지문 인식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형 병원에. 그때부터는 지금 조용하긴 한데 제가 볼 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센터를 털어보고 싶은데 불륜 사건 때문에 바빠가지고 지금 안 해요. 자, 경찰에 따르면 장기 밀매 브로커 A씨 45세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게 2007년이에요. 2007년 기준으로 전국 12개 대형 병원에 장기 매매 스티커를 부착한 후, 보세요. 장기 매매 스티커를 터미널에 부착한 게 아니고 대형 병원에다 부착했다니까? 병원에다가. 우리 가족이 오늘 내일 해 막. 근데 그게 딱 붙어있으면 눈 돌아가지 않겠어요? 돈이 문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고. 근데 이식 받으면 괜찮대. 모 탤런트가 간 이식을 아들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식이 가능한 거예요. 부당하게 거래를 하면 밀매가 되는 거야.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하면 매매인 거고. 그래서 장기 밀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얘는 더 받았어. 내가 볼 때 현금으로 받은 게 더 많을 것 같아. 20억 원 될 것 같아요. 브로커 B씨 47세는 인터넷을 통해 장기 매매자를 모집한 후 기증 명의자와 장기 매도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이식수술병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하는 혐의다. 그러니까 장기를 매매를 했는데 우리 법에는 장기 이식 등에 관련된 법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떤 사회복지사도 붙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서약서도 써야 되고 기증할 동의를 얻어야 되고 본인이어야 되고 본인 확인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밀매에서 한다는 사람은 팔겠다는 거잖아요. 팔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되잖아. 걔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너 기증하겠다. 나는 기증하려는 사람이다. 그럼 너는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기증을 해? 저는 사실 친척이다. 이 사람하고 뭐 5천 관계다. 라는 위조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병원에서 오케이 하고 하면 되는 거죠. 병원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인데 수사기관이 판단했다고 2007년도에. 이게 대형 병원이라는 거예요. 장기 매매는 있어요. 매매가 있고 이식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깔끔하게 하는지가 문제인 건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4만 5천 명은 그 수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법으로 지금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대형 병원 12개 병원에서 내가 오늘 내일하고 수술 받아오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야. 이 형사 때문에. 이거 장기 매매 적발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맞죠? 맞는데 생명의 위급함을 가지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날벼락이 있죠. 이러한 공급이 끊겨버리면, 이런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끊겨버리면 어쨌든 공급은 진행이 돼야 되잖아. 인권 보고서들이 많아지면서 중국의 사형수들, 파륜궁 수용자들에 대한 장기 적출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공론화가 되니까 2000년, 2010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걸 하지 않겠다.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 장기를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 수요는 오히려 더 많아졌는데 10년 전보다 2배 이상이 됐는데 수술은 진행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되고 있으면 그 공급이 어디서 오냐는 거지. 인신매매겠죠. 인신매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인신매매를 하는 거를 네가 어떻게 봤냐? 300명 어디 갔냐니까 300명. 실종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체로 나타나는 사람들 1년에 한 1000명 정도? 1000명 안팎?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사고로 뭐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 쫙 빼고 진짜 귀가한 사람들 뭐 지적장애 다 빼고 나머지가 300명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거고 추정일 뿐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근거도 없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오원춘이가 어떤 데는 280조가 어떤 데는 358조가 나오는데 오원춘이 잘라낸 거를 보세요. 뼈에서 다 발굴했죠. 살을. 표피층, 그 다음 피하 지방층, 그 다음 근육층을 구별해서 잘랐다니까 오원춘이. 뼈는 다 발굴하고 내장은 내장대로 다 뺀 상태고 살점을 발라놨는데 17개 봉지에 356개의 조각을 나눴어요. 근데 얘가 세탁기 안에 넣는 거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죽인 다음에 토막을 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뭐 분노해서 막 그 사람의 악감정으로 뭐 이런 감정적인 치정에 의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건 증거인멸이거든. 오원춘은 증거인멸이 목적이었으면은 확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하다가 비닐봉다리가 부족하니까 비닐봉다리를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찾냐? 비닐봉 찾는다는 게 이것만 되냐? 그건 너무 작아요. 하고 다녀요. 욕 나오는데 정말 여유 있는 놈이지 완전히. 그런 일들을 보면은 증거를 인멸하고 사체를 은닉하고 사체를 폐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왜 표피층하고 지방층하고 근육층을 나눕니까? 그리고 오원춘이 작업한 거 보면은 숫돌이 있는데 칼로 계속 이렇게 발라내는데 뭉툭해지면 숫돌에다가 칼을 갈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숫돌이 있다라는 거는 그 여자 한 명만 우발적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은 더 많을까요? 그냥 우발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할 거면 숫돌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칼로 하지. 칼로 하다가 아니면 다른 칼 갖다 하고 다른 칼 갖다 하지. 범죄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숫돌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확률이 높은 거고 그전에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서 따져 들어가면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감정에 동요가 없어요. 얘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 경찰 같으면 쳐 맞았을 텐데 한국 경찰은 나를 안 때리더라. 이 얘기를 딱 해요. 그 다음에 얘가 항소하잖아요. 거래 하려고 했냐? 거래 하려고 했냐 물어본 사람이 검사라니까. 검찰이 주장한다니까. 이거는 표피, 피하지방, 근육을 다 나눠가지고 뼈를 다 뺀 다음에 봉다리에 나눠서 다 담은 거는 이걸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한 거다. 그럼 뼈를 다 발라낸 거는 뼈는 태워가지고 뭐 이런 시설도 있었다고 해요. 이건 사람 뼈는 나중에는 이제 동물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뼈는 거기서 왜 나왔냐고. 뼈 같은 거는 태우면 이제 산화가 돼가지고 가루가 되잖아요. 그렇게 없애고 고기나 내장은 유통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동물뼈가 나왔다라는 거 동물도 쳐가지고 유통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사람 뼈가 아니고 동물뼈야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무기징역을 하거든 2심에서. 근데 판사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등장하면 사회적인 충격이나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판사 입장에서. 근데 검사는 어쨌든
거래다라고 주장을 했고 공소장에도 그렇게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 뼈가 아니고 동물 뼈구나. 그럼 사람을 한 건 아니구나라고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동물을 살을 발굴하고 뼈를 처분하고 지가 해 먹었는지 누구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위가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패턴의 정형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필요하거나 우발적인 어떤 살인이다. 급박하게 막 분노를 했고 충동이 일어났다. 주저하거나 초조해야 한 흔적이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이런 것들을 역추적을 해보잖아요. 역추적. 그 근방에서 150명이 사라졌다. 이런 썰들이 있긴 하지만 실종된 사람이 그건 정확한 경찰청 데이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150명이 사라진 게 맞는지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경기도 모 도시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실제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들은 얘기예요. 걔네들 페스티벌을 한다. 근데 그게 쉽게 구할 수는 없다. 그 들어오는 시기가 있대. 1년에 2번씩. 5일에 한 번 장 서듯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대. 페스티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그때는 술 먹고 쪼코로 한 얘기고 걔들이 뭐 회식 정도? 시식회? 이런 거. 그런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캡슐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린애를 사낸지 뭐 죽은애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태반 또는 사산된 아이를 갈아요. 가루로. 이 자체가 얼마나 미칠 노릇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보니까 아이의 표피, 그 다음 머리카락, 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가루 안에. 그리고 그 캡슐의 DNA를 분석한 결과 사람이 맞고 남자아이다. 이렇게 나와요. 2004년 10월부터 41차례 걸쳐 1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출입하면서 중국에서 분말 캡슐과 가짜 깨구리 기름 등을 들여와 불법으로 판매해온 중국인 피의자 A씨 57세 남을 검거 구속하였다. 그 수사 비밀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캡슐 150개를 구입해서 2013년 4월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던 중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됩니다. 그중 120개를 유치당해요. 충남지방청에서 그걸 압수합니다. 이 분말 캡슐은 국가수 DNA 분석 결과 사람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2011년에는 12,524정, 2012년에는 26,663정, 2013년에는 27,852정이 적발됐고 대부분의 반출국은 중국이고 반입 방식은 우편이나 휴대해서 밀반입 위주였다. 캡슐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어린애든 죽은 애든 태아든 간에 사람을 갈아서 먹는다. 그럼 이게 당뇨나 뭐 여러 가지 몸에 좋다라는 설 때문에 이렇게 한대요. 이게 벌써 10여 년 전 일인데 지금은 더 많은 실종자와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사 기법이나 수사 기술이나 이러한 조사가 얼마만큼 발달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7년, 2013년이 벌써 10여 년 전, 15년 전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경찰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파고 있냐는 거죠. 파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는 사실. 1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조사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많이 활성화됐는지를 나는 묻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 관계 당국에. 300명 없어지면은 자기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 매매가 왜 없냐고. 있다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 통장 거래 내역도 수사 브리핑에 자료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단 청부에 대한 관련된 것도 지난번 다른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청부 의뢰 받아서 사람을 죽였다. 실제로 있잖아요. 청부 있잖아요. 장기 매매 있고 장기 이식 수술 다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0명과의 인과관계를 찾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오원춘 이 X새끼 때문에 진짜. 근데 이런 것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그런 일들을 없애겠냐는 거죠. 모방범죄들이 또 많이 생길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경찰은 공공경찰이기 때문에 사적 구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찰관들이 이 순찰을 돌고 공공의 안녕, 치안 유지, 우리 동네 순찰하는 건 해주지만 나는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우리 집만 지켜줘 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나만 가르쳐줘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설경찰, 사설경비업체 시장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돈 낼 테니까 우리 집을 지켜주고 이상하면 삐어삐어 출동해줘. 이게 사설 영역이거든.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영역에서 경찰 서비스는 사후 서비스. 경비나 방범 순찰이나 이런 거 빼고는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나오고 사람이 죽고 나서야 경찰들이 와서 폴리스 라인 치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를. 근데 수사를 당하는 애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도망가지. 증거를 인멸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서비스는 사후적 서비스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 경찰이 사건을 한 사람당 수사관들은 30개 이상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수사권은 없지만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수사와 조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탐정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형사사건 관련된 것도 탐정들이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경찰들은 수사권이 있지만 정말
정말 필요 최소한의 한도 안에서 경찰 강제력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과 직무집행법 이렇게 나와요. 근데 수사권은 없지만 장난 아니게 들쑤시고 다니는 애들은 기자들이 잘하거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수사의 첩보나 정보를 수사 개시를 하지. 그런 것처럼 의뢰인에 또 돈 받고 불륜증만 쳐주고 이런 일들로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탐정들이 시간 날 때 아니면 탐정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공공의 어떤 업무 영향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봉사활동도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교 갈 무렵 되면 입시 전략 같은 거 이제 YTN 같은 데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나와가지고 수능 전날에는 우리가 몸을 컨디션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점수면은 커트라인은 자기의 소신껏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대성학원 원장이에요? 대성학원 원장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의 어떤 신변에 제약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근데 사설학원 원장들은 나와서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경찰이면 학원 선생님은 탐정이다. 나 이렇게 보는 거 이 시장은 계속 커진다라고 저는 본 거고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찰들이 수사를 범인을 못 잡아냈으니까 미제 사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제 사건을 분석하는 민간 영역에서의 탐정 캐릭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캐릭터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저는 그걸 본 거예요. 현행 범죄 사건을 할 때 경찰들이 다 잡지만 경찰들 말고 일반 민간인들이 몸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찾는 경우 아니면 경찰들을 도와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찾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방범 순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민간 영역에서의 정말 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나와주고 있고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뭐 이상한 탐정들도 많지만 좋은 탐정들도 많이 해서 이런 거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거 건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보내줍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엄마 아빠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떤 후신도 해야 되고 신변보호도 해야 되고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셨잖아요. 20대 대가 되면.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우리가 못하는 걸 커서 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성인이 되면 기본적인 인간의 생명과 자신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 거는 정말 기초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묻지마 범죄나 흉기난동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남녀노소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경찰은 공공의 서비스다. 학교 선생님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수업 안 들으면 학교 못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신변보호와 내 안전은 생명과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기 충격기 같은 거 하나씩 갖고 다니시고 대신 범죄에 쓰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신변보호나 이런 걸 하셔야 되고 밤늦게는 너무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 누군가 문을 열었을 때 항상 10cm 이하로만 여셔야 주먹이 안 들어온다. 주먹이 들어오거나 칼이 들어오거나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요만큼만 딱 열고 얘기하시고 문을 항상 잠그셔야 되고 마트에 차 댈 때도 뭐 은습한 데 대지 마시고 항상 가운데 대시고 밤에는 마트 가지 마시고 쿠팡으로 하시고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우리 개인정보는 다 지우셔야 되고 뭐 그런 거 그런 안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알려진 14년차 탐정 임병수 탐정이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랭킹 스쿨 채널도 100만을 넘어서 500만, 1000만 가서 함께 발전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